안녕하세요. 이수진입니다. 이번 시간은 서양 조경사 고대에 이어서 중세에 대해서 설명하도록 하겠습니다. 앞서 잠깐 그 조경 양식에서 중세에 대한 이야기를 제가 잠깐 언급할 때, 역사에 대해서 얘기할 때 중세 시대는 아마 암흑의 시대였을 거라고 우리는 생각을 한다. 왜냐, 아무래도 그 전에 고대 그리스 로마 때 좀 문란했던 것들이 종교적이든 어쨌든 그런 부분을 좀 억압하는 부분이 있어서 중세 시대가 1000년 동안 중세라고 우리가 이야기는 하지만 그 긴 시간 동안 오히려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는 않았다. 이때 우리 중세 같은 경우에는 우리 봉건제도가 있던 시대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금방 말씀드렸던 암흑기였고, 그래서 문화가 크게 발달하지는 못했다. 대신 종교적으로 조금 발달한 부분이 바로 이제 수도원 정원이다. 이렇게 되어 있을 겁니다. 그래서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암흑기고 종교적으로 수도원 쪽이나 뭐 수녀원 쪽이나 이쪽이 많이 발전이 됐는데, 그 당시에 아무래도 수도원이나 수녀원 같은 곳들은 일반인들이 막 이렇게 막 아무나 들어가고 나가고 할 수 있는 곳이 아니었어요. 그래서 꽤 폐쇄적이었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그 정원도 폐쇄된 정원이라고 해서 우리는 클로이스터 가든이라는 단어가 나오면 이거는 중세 때 수도원에서의 정원 혹은 그냥 중세 시대의 정원이 보통 그랬다. 또 하나는 봉건 시대였기 때문에 그 영주 그 성 주변에 있는 마을을 위주로 이제 정원이나 이런 것들이 발달이 됐기 때문에 그 안에서만 테두리 안에서만 발달이 했기 때문에 우리는 폐쇄된 정원이다, 클로이스터 가든이다라고 우리는 중세 시대의 정원을 이야기할 수 있습니다. 여기에서 우리가 볼 수 있는 거는 금방 말씀드린 대로 수도원 같은 경우는 주변에 이제 이런 식으로 돼 있다 그러면은 기둥이 돼 있고 복도가 돼 있고 요렇게 각 방이 있다 그러면 요런 식으로 회랑식으로 되어 있고, 여기 중간에 정원이 꾸며져 있고, 이 중간에 정원을 이렇게 4개의 정원으로 4분원으로 나누어서 중간에 분수나 이런 것들을 설치한 이런 모양이었다. 이거를 우리는 파라다이스 가든이라고 얘기를 앞서서 아마 했을 겁니다. 그 파라다이스를 여기에다가 갖고 온 듯한 느낌의 4분원. 그 다음에 폐쇄된 요 특징적인 것만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 외에도 뭐 매듭 화단이나 이런 것들이 나와 있는데요. 매듭 화단은 뭐냐면 여러분들 보면은 뭐 요런 모양이든 아니면 요런 모양이든 이 둘레를 회양목으로 이렇게 식재를 하는 거예요. 회양목으로 이렇게 식재를 하고 안에 이제 다른 초화나 꽃이나 이런 것들을 심는 겁니다. 그러니까 요거를 회양목으로 낮게 깎아가지고 말하자면 이 화단의 구획을 회양목으로 했다는 거예요. 이거를 우리는 매듭 화단이라고 얘기합니다. 이런 것이 많았다라고 우리는 알 수 있습니다. 그 외에 이제 토피열이라든지 이런 것들을 사용했다, 이런 기법들을 사용했다, 이렇게 중세시대의 정원은 정의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스페인 정원이 나오는데요. 스페인 정원은 앞서 정원 양식에서 아마 중정식 얘기를 했을 겁니다. 우리는 중정식을 또 다른 말로 파티오라는 단어로 사용하기도 합니다. 그래서 파티오 하면 중정식, 중정식 하면 스페인 정원을 우리는 떠올린다 그랬습니다. 스페인 정원의 특징은 여기 보시면 일단은 우리가 스페인이라고 하면 유럽을 생각하는데 실질적으로 그렇지 않고요. 스페인의 경우는 아랍 민족이 그 유럽을 막 침략해서 막 다스리다가 막판에 이제 스페인 끝 무렵에 여기 스페인이 이렇게 있으면은 여기가 유럽이라고 보면 요 끝 무렵에 요쪽에 이제 밀려서 여기 그 회교 민족이 여기 이제 머무르게 된 거예요. 우리 페르시아인 뭐 얘기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래서 스페인 정원하면 이 스페인 주에서도 국경 지역인 그라나다에 그 궁전이 이렇게 있습니다. 이게 바로 여러분 배우실 알함브라 궁전입니다. 제가 맞서 여기 중정식이라고 말씀드렸죠. 알함브라 궁전도 4개의 중정을 가지고 있는데, 그러니까 다 궁전 안에
중간에 있던 정원의 이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페이지 40페이지 보시면 그림과 중정의 명칭이 나와 있는데요. 여러분은 여기서 뭘 기억을 하셔야 되냐면 각 중정의 이름과 짝지어서 그 중정의 특징을 기억하셔야 됩니다. 일단은 처음에 딱 들어가면 알베르카 중정이 있어요. 그 다음에 사자의 중정. 자, 이 그림으로 한번 봅시다. 궁전이 막 이렇게 생겼다고 봅시다. 대충 요 정도 크기라고 보시고 딱 입구에 들어가면 이제 성곽으로 둘러싸여 있겠죠. 딱 들어가면 입구에 이렇게 크게 알베르카 중정이 있어요. 자, 보시다시피 이렇게 길쭉한 직사각형의 연못을 파갖고 양쪽에 나무를 심고 굉장히 장엄하고 웅장한 느낌의 중정이 있습니다. 자, 여기 안으로 들어오면 한 이쯤에 이제 사자의 중정이 있는데요.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자, 무슨 말이냐면 요 가운데 사자가 받치고 있는 분수에 수로를 만들어서 만든 사자의 중정이 있습니다. 여기서 사자는 죽은 자가 아니라 앞서 이집트에서의 죽은 자가 아니라 진짜 사자입니다. 라이언. 그 동상이 밑에 분수를 받치고 있는 모형의 중정인데요. 여기는 알베르카는 제가 웅장하다, 장엄하다 이렇다 그러면 사자의 중정은 굉장히 화려하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이 안쪽으로 들어가면 이제 이쪽이 여자들이 기거하는 곳이었어요. 궁전에서. 보통 우리 그 회교권의 경우에는 남자가 지내는 지역과 여자가 지내는 지역이 분리되어 있거든요. 근데 이쪽이 이제 여자가 지내는 구역인데 거기에 있는 중정입니다. 여기 이렇게 있는 게 린다라야 중정이라고 봅니다. 린다라야. 제가 금방 여자의 기거할 수 있는 공간이라고 그랬어요. 그러니까 아무래도 굉장히 여성스럽다. 크지는 않습니다. 조그맣죠. 조그만 중정이 있다. 자, 그 다음에 이제 이쪽쯤에 맨 안쪽에, 궁궐의 맨 안쪽에 요게 이제 창격자의 중정이 있습니다. 창격자의 중정도 요 안쪽에 있기 때문에 그렇게 크지는 않고요. 여기 보시면 사이프러스의 중정 또는 네 귀퉁이의 그러니까 요렇게 생겼는데 요렇게 귀퉁이에다가 사이프러스라는 나무를 심고 바닥을 색자갈로 꾸민 조그만 정원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사이프러스가 어떻게 생겼냐면 아마 사진 보시면 아시겠지만 이런 식으로 돼 있는 나무예요. 그래서 요 귀퉁이에다가 사이프러스를 식재를 하고 그 바닥을 이제 그 색자갈로 이렇게 꾸민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4개의 중정으로 이루어져 있다. 아람브라 궁전에서 문제가 나오는 건 일단은 첫 번째는 그라나다 국경 지역에 있는 그라나다 지역에 아람브라 궁전이 있고 4개의 중정으로 돼 있고 그다음에 각 중정의 특징들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되고요.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처럼 그림으로 연상하는 기법으로 여러분이 기억을 하셔야 기억하기가 좋을 겁니다. 자, 근데 이거는 정궁이에요. 아람브라 궁전은 궁은 정궁입니다. 임금이 기거하고 그다음에 임금이 정치를 하고 사신이나 이제 외부에 있는 손님들을 접대하고 하는 곳이었기 때문에 여기는 정궁이었고요. 요 옆에 이쪽에 보면은 헤네랄레페라고 이궁이 있습니다. 아무래도 왕만 사는 것이 아니죠. 왕궁이라는 곳이 후궁이라든지 그 자식들이 살고 있는 곳이 필요했습니다. 또 하나는 이제 왕이 좀 쉴 수 있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창덕궁 같은 혹은 창덕궁 후원 같은 이궁이 필요했어요. 그래서 그 옆에 이제 이궁을 지었습니다. 그게 이제 여러분 나와 있는 헤네랄레페 이궁이죠. 자, 여기는 뭐 수로의 중정과 사이프러스 중정으로 나눠 있고요. 보통 문제가 어떻게 나오냐면 아람브라 궁전에 있는 중정의 이름이 아닌 것은 해가지고 요 중에서 3개와 헤네랄레페 이렇게 나옵니다. 그러면 헤네랄레페는 중정이 아니라 이궁의 명칭이라는 거 기억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이렇게 스페인 정원의 특징은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중정으로 되어 있고 파티오 형식으로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여기 보면 여기도 물인데요. 물을 중요시한다는 게 그 다음에 색채 타일을 이용했다라는 것이 스페인 정원의 특징입니다. 이렇게 이제 그 중세와
그 스페인 정원에 대해서 알아봤는데요. 이제 르네상스 시대 때 정원에 대해서 알아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탈리아 같은 경우는요. 우리 르네상스라는 말을 일단 먼저 알아봐야 됩니다. 르네상스라는 거는 전에 이제 고대 그리스 로마 시대 때는 아무래도 좀 문란하다거나 이제 밖으로 돌아다닌다거나 뭐 그런 뭔가 그 딱 규칙적인 이런 느낌이 아니었었어요. 그래서 고대에서 중세로 넘어가면 굉장히 이걸 억압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런데 다시 르네상스는 뭐냐? 다시 인간 중심 혹은 자연 중심으로 돌아간다라는 의미입니다. 그래서 이제 르네상스 때로 돌아가면 여러분이 이해하셔야 될 게 인간 혹은 자연에 중점을 두었다라는 게 여러분 포인트라고 생각하시면 되겠습니다. 첫 번째로 이제 이탈리아로 설명을 드리자면 금방 말씀드린 것처럼 이탈리아는 자연 존중, 인간 존중 뭐 이런 이야기들이 나올 겁니다. 그 다음에 또 하나 특징적인 게 이제 노단식, 처음 양식에서 말씀드렸던 노단식의 대표적인 장르가 양식이 나타난 곳이 바로 이탈리아예요. 그 다음에 이제 평면적으로 강한 축을 했다. 정형적 대칭을 이루었다. 자,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식 정원의 대표적인 것 중에 하나였죠. 네, 그걸 생각하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하나는 특징적인 게 구릉지에다가 빌라를 지었기 때문에 계단식이라고 말씀드렸어요. 그러면 그 물을 이용하는 걸 이 계단식 물에 물을 이렇게 흘려내려 보냈다고 보시면 돼요. 이렇게 계단식이 된 데다가 물을 이렇게 흘려내려 보냈다. 이걸 우리는 캐스케이드라고 얘기합니다. 자, 이탈리아는 노단식을 생각하시면 되고, 그래서 그 물의 이용을 캐스케이드로 했다라고 보시면 되고요. 그래서 그 대표적인 정원의 이름이 이제 빌라 메디치 혹은 빌라 데스테, 또 그다음에 랑테장, 빌라 랑테라는 이렇게 대표적인 정원들이 있습니다. 그 특징은 여러분 책에 나와 있는데요. 일단은 빌라 메디치는 최초의 빌라이고요. 그 다음에 여러분 나와 있는 빌라 데스테 혹은 에스테장이라고 하는 곳은 물, 분수 이런 것들이 엄청 많이 한 100개 이상의 분수로 이루어져 있는 정원이라고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특징을 기억하시기 바라요. 자세히 설명이 나와 있는데 그건 한 번 더 읽어보시기 바랍니다. 특징적인 거는 특히 에스테장의 경우는 이 단이 제가 노단식으로 돼 있다고 말씀드렸잖아요. 이 단이 4개의 단으로 이루어졌다. 보통은 2단이나 3단으로 이루어진 빌라가 대부분이었는데 특징적으로 4개의 단으로 되어 있고 100개의 분수가 있다. 이런 특징적인 걸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그 다음은 프랑스인데요. 프랑스는 평면 기하학식이라고 그랬습니다. 자, 이탈리아가 구릉지에 빌라를 지었다 그러면 프랑스는 평면기하식, 그러니까 바닥에 평평한 평지에 궁궐을 지었어요. 궁원입니다. 얘는 별장이 개념이잖아요. 얘는 궁원이 평지에다가 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잘 생각해 보시면 이탈리아의 경우는 물을 계단식으로 이미 되어 있기 때문에 물의 이용도 이렇게 캐스케이드로 물을 이용을 했다고 생각을 하면 프랑스는 평지에다가 했기 때문에 이런 기법을 사용하지 않고요. 물을 이렇게 가둬서 놔두는 운하로 우리 물을 이용했다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그 대표적인 게 베르사유라고 알고 있는데 베르사유가 있기 전에 이제 보르비공드라는 정원이 더 먼저 나왔다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에서 우리 프랑스에서 또 기억하셔야 될 사람이 뭐냐면 르노트르입니다. 앙드레 르노트르인데요. 이 노트르라는 사람에 대해서 이제 여러분이 아셔야 되는데 이 프랑스의 르노트르라는 사람은 일단은 보르비공드, 그러니까 책에 나와 있지만 니콜라스 푸케의 별장 혹은 개인 소유의 성이 있었는데요. 거기를 굉장히 아름답게 꾸며줍니다. 이런 평면기하학식으로요. 그러니까 최초의 어떻게 보면 평면기하학식의 최초의 작품은 보르비공드라고 보시면 됩니다.
자, 여기 보르비공드가 이제 완성이 돼서 거기서 파티를 했는데 루이 14세가 가서 보니 너무너무 멋있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 르노트르를 데려다가 그거보다 더 멋진, 아무래도 이제 영향을 받았겠죠.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래서 그러면 나의 궁을 그렇게 멋지게 꾸며줘라고 의뢰를 하죠. 그래서 르노트르가 보르비공드를 최초로 해서 베르사유에 이 궁에 이런 평면기하학식 정원을 설계하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평면기하학식 하면 최초는 보르비공두, 이거에 영향을 받아서 베르사유라고 보시면 됩니다. 그런데 여기서 끝나지 않고요. 전 유럽에 이 르노트르의 영향을 받아서 이 평면기하학식의 식재가 굉장히 유행하게 됩니다. 그래서 그 당시에 이 16, 17세기 그 르네상스 시대에 이 시대의 유럽의 정원들은 대부분 이렇게 평면 기하학식의 정원을 만들었다고 보시면 됩니다. 물론 이거는 큰 양식은 노단식이었지만 노단식 양쪽으로는 화단 모양을 이렇게 평면 기하학식으로 식재를 했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래서 그 특징들을 여기 책에 설명이 돼 있고요. 특히 베르사유 궁전은 계속 아마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이유가 굉장히 일단은 대표적이기도 하고요. 평면기하학식 정원 중에서는 가장 큰 정원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실질적으로 우리가 보통 일반적인 정원은 별장이나 자기 개인의 성이라 그러면 이거는 궁전의 정원이었기 때문에 그 규모가 어마어마하다라고 보시면 돼요. 비교를 제가 대충 했다 그러면 평면기하학식의 대표적인 정원이기도 하고 가장 큰 정원이기도 하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시면 됩니다. 그 모양이 루이 14세를 여러분들이 아마 많이 들어보셨을 텐데 태양왕, 왕의 왕권 강화 이런 얘기로 많이 들으셨을 겁니다. 그래서 정원의 모양도 이렇게 태양 모양으로 만들도록 지시를 하죠. 그래서 가운데에 큰 연못 분수와 그 다음에 많은 소로로 만들어진 정원을 만들게 되죠. 그래서 대표적인 정원이 바로 베르사유다. 하지만 최초는 보르비공드고 보르비공드의 영향을 받아서 이렇게 큰 정원을 만들 수 있었다. 이렇게 기억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자, 그런 다음에 이제 영국으로 넘어가면요. 르네상스 때 이제 영국이든 다른 나라들이 있었겠죠. 근데 일단은 영국의 경우는 똑같아요. 이 노단식이라기보다는 평면기하학식 다 합해서 우리가 이거를 뭐라고 하냐면 정형식이라고 한다 그랬어요. 정형식 정원을 영국에서도 따라합니다. 같이 근처에 있으니까요. 그래서 정형식 정원으로 처음에는 정원을 꾸미다가 18세기에 들어서 18세기 이후 우리 이제 낭만주의라는 것이 나옵니다. 그전에는 우리 인본주의라든지 자연사상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낭만주의로 들어서면서 18세기에 돼서 영국이 처음으로 전원 풍경식 혹은 자연식의 기법을 들여서 정원을 꾸미게 되죠. 이거는 우리가 이제 정형식에서 딱 끊어서 갑자기 자연식이 된 것이 아니라 정형식 정원이 있는 상태에서 정형식 정원을 약간 수정해서 자연식 혹은 전원 풍경식 정원이 수정했다고 보시면 돼요. 이 정형식 정원을 수정해서 이런 풍경이 나왔다. 그렇다면 같은 유럽인데 왜 영국에서 그런 게 나왔냐? 영국은 이제 그 뒤에 이제 우리가 도시계획이나 이런 계획에 대해서 제가 설명을 드릴 텐데 그때 보면 영국 런던에서 굉장히 흑사병으로 사람들이 많은 상태에서 흑사병이 걸리고 사람들이 너무 도시에 집중하다 보니 아무래도 이 사람들을 분산시키고 또 하나는 이 사람들을 좀 더 전원에 느낄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 그래서 아무래도 그 정원이나 공원의 느낌이 자연 풍경식 혹은 전원 풍경식으로 발전한 게 아닐까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자, 그래서 여러분 책 그 중간에 보시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18세기 낭만주의 운동과 영국 풍토와 환경 여건에 맞는 조경을 창조하자는 운동이 전개되면서 우리 18세기에 들어서는 자연 풍경식 정원, 전원 풍경식 정원이 18세기 영국에서 독일로 발전이 됩니다.
자, 그렇다면 우리가 이제 일단은 정형식 정원인 이탈리아, 프랑스에서 영국으로 넘어간 다음 영국에서 18세기 때 갑자기가 아니라 그랬어요. 서서히 자연을 그리워하고 자연에 대한 동경이 생기고 낭만주의가 나오면서 18세기 영국에서 시작해서 독일로 이렇게 발전이 되는 과정이다. 이렇게 보시면 됩니다. 그리고 조금 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정형식 정원을 수정해서 다시 이제 설계를 다시 해서 전원 풍경식으로 수정하는, 바꾸는 작업들이 많이 이루어집니다. 그때 나타난 것이 바로 조경가예요. 그 대표적인 조경가가 금태에 나와 있습니다. 자, 일단은 스토우 정원부터 하겠습니다. 스토우 가든, 스토우 정원 이렇게 봅니다. 스토우 정원에는 브릿지맨이라는 사람이 하하기법이라는 기법을 도입합니다. 자, 지금 이제 영국 정원에서는 여러분들이 기억하셔야 될 게 정원의 명칭 또는 정원가가 어떤 스타일로 했느냐, 요렇게 세 가지가 세트로 여러분이 기억하셔야 될 부분입니다. 일단 첫 번째는 스토우 가든의 하하 기법인데요. 기존에 있던 그런 기법과는 조금 달리 뭐 웅덩이 같은 걸 파서 동물을 그 안에다가 기르면서 내가 바라보는 경관을 해치지 않는 그런 기법이라고 보시면 됩니다. 여러분 책에 보면은 하하 기법과 기존의 땅의 느낌이 아마 다를 겁니다. 쉽게 말하면 자, 이렇게 숲이 있어요. 숲이 막 있는데 사람이 여기 서서 숲을 감상합니다. 시야가 가려지지 않았어요. 그래서 쭉 바라보는데 만약에 우리가 일반적으로 이제 17세기, 뭐 16세기, 17세기 이때만 해도 한 집이 이렇게 있으면 집만 덜렁 있는 게 아니라 가축도 키우고 채소밭도 하고 가축을 키워서 울타리를 만들고 이게 한 집에서 이루어졌단 말이죠. 그러면 여기 숲이 있으면 이걸 바라볼 때 이런 것들이 경관을 해친다고 봅니다. 그래서 이 사람은 어떻게 했냐면 기존에는 여기에 울타리를 치고 동물을 키웠단 말이에요. 그러면 이렇게 사람이 너무 크네요. 사람이 이렇게 바라보게 되면 시야가 가려질 거 아닙니까? 시야가 가려지는데 이거를 어떻게 바꿨냐? 이거를 이렇게 하지 않고 얘를 땅을 파서 여기다 이렇게 울타리를 하는 거예요. 그리고 동물을 밑으로 내립니다. 밑으로 내리면 이 시야가 뻥 뚫렸겠죠. 그러니까 엄청 감탄스러운 거예요. 이 사람이 걸어가다가 보니까 밑에 그런 것들이 있더라는 거죠. 이야, 기가 막힌데? 멋있다. 이런 감탄사가 바로 하하기법입니다. 그러니까 그 당시에는 지금 생각하면 뭐 그냥 구덩이 파서 넣나 보다가 아니라 그 당시에는 굉장히 획기적인 방법이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그림을 보시면 여러분들이 이해가 조금 더 되실 겁니다. 그래서 스토우 정원의 브릿지맨이라는 사람이 하하기법을 도입했다라는 게 굉장히 특징적인 겁니다. 자, 그 다음에 뭐 스투어 헤드와 스테판 스위처라는 사람이 있었고요. 그 다음에 윌리엄 켄트라는 사람은 뭐라고 얘기를 했냐? 자연은 직선보다는 곡선을 더 좋아한다. 직선을 싫어한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그 전에 기존의 정형식 정원에서는 산책로, 사람들이 다니는 원로, 이게 거의 직선으로 이렇게 길이 표현됐어요. 원로에. 왜냐하면 정형식 정원이라는 거는 강한 축을 이용해서 식재를 대칭적으로 하는 것이 유행이었거든요. 그게 정형식 정원의 대표적인 방법이니까. 그런데 전원 풍경식에서는 전원에 가까우려고 그러면 실제 자연 산책로를 보면 직선으로 돼 있지 않습니다. 이거는 굉장히 인공적이라고 우리가 생각을 하죠. 그래서 이렇게 구부러지게 길을 만드는 거죠. 그래서 이렇게 수정을 하는 것이 좋겠다라고 해서 윌리엄 켄트라는 사람이 굉장히 많은 정원을 수정합니다. 자, 그 다음에 브라운이라는 사람이 있고요.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풍경식 정원의 거장으로 이렇게 많이 수정하는 그런 작업들을 많이 했다. 특히나 험프리 랩턴이라는 사람은요, 레드북이라고 그랬고 스케치북을 전후로 그림을 그려서 원래는 지금 정형식 정원이 이렇게 얘가 딱딱한데
전원 풍경식으로 비포 애프터로 해서 전원 풍경식으로 하면 이렇게 자연스럽다라고 전후 사진 그림을 그려서 사람들한테 알렸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도 마찬가지로 이런 수정 작업들을 많이 한 조경가입니다. 자, 그 다음에 나와 있는 윌리엄 챔버라는 사람은요, 큐가든, 영국의 왕실 정원인 큐가든이라는 게 있거든요. 우리나라로 얘기하면 창덕궁 후원처럼 큐가든의 중국식 정원의 모양인 뭐 여기 보시면 건물과 탑, 다리 같은 것들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도 큐가든에 가면은 중국식 다리와 탑과 약간의 건물이 남아 있습니다. 이 사람은 특히 윌리엄 챔버는 중국 오리엔탈 문화를 굉장히 좋아해서 중국 정원에 관한 책까지 썼어요. 그래서 기존의 이런 것들보다는 오리엔탈 동양적인 정원이 정말 정원이다, 진짜 정원이다 라고 얘기할 정도로 중국 정원을 굉장히 좋아했답니다. 그래서 이렇게 사람 이름과 이 사람이 표방한 이야기 혹은 그 사람이 어떤 정원을 설계했는지, 어떤 정원으로 수정했는지 이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자, 여기에서 이제 우리가 또 특징적으로 반드시 기억해야 될 게 이제 공공정원이 나타난 시기입니다. 18세기에 이제 낭만주의에서 전원 풍경식에서 19세기로 들어서면 이런 것들이 좀 더 팽배해지면서 사람들이 시민들, 서민들의 정원을 갖고 싶어 했어요. 그게 이제 바로 공원입니다. 그전에는 정원이라는 말을 썼어요. 가든. 그래서 개인, 뭐 귀족이라든지 왕족이라든지 뭐 이런 사람들의 정원 혹은 수도원 정원 이런 것들이 많았다고 보면 공원은 시민들입니다. 여러 사람들이 사용할 수 있는 정원이 필요해지고 관심이 많아집니다. 그러면서 나온 게 이제 리젠트 파크나 버크네드 파크인 거죠. 사실 리젠트 파크는요, 귀족의 정원이었어요. 그 숲이 있었는데 그거를 이제 개방한 거죠. 개방하면서 이제 리젠트 파크라는 명칭으로 공원으로 했는 거예요. 그런데 그러지 말고 우리를 정말 서민들을 위한 공원을 만들어 달라 해서 런던에서 어느 정도의 부지로 이제 서민들을 위한 부지를 내놓습니다. 그런데 생각해 보니까 부지가 이렇게 있는데 여러분 이제 책에 보시면 버크네드 공원이 나와 있습니다. 지금은 약간 그 그림은 약간 삐뚤어진 건데 얘를 돌려서 얘기하면 이제 공원이 이렇게 돼 있는데 두 개의 호수로 되어 있고요. 버크네드 공원 이런 부지를 줍니다. 리젠트 파크가 이제 숲이나 기존에 있는 정원을 제공했는데 거기에 이제 공공 부지를 그러니까 주택을 만들어요. 그래서 주택을 분양한 돈으로 그 미락시설을 조성했거든요. 그걸 보니 아이디어가 너무 좋은 거예요. 그래서 버크네드, 조셉 팩스턴이라는 사람이 그 설계안을 이렇게 합니다. 중간중간에 이렇게 주택지를 만드는 거예요. 이게 지금 제가 얘기한 게 이제 주택지입니다. 주택지를 이렇게 만들어서 이 주택을 분양하는 거예요. 주택을 분양해서 그 돈으로 여기 뭐 산책로도 만들고 뭐 파고라나 벤치도 만들고 나무도 멋지게 다시 심고 하는 그 기금을 마련한 거죠. 굉장히 좋은 아이디어였어요. 그래서 최초로 시민의 힘으로 만든 공원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이 버크네드 공원이 굉장히 대단히 여러분들이 기억해야 될 문제에서 많이 나오는 겁니다. 시민들을 위한 시민에 의한 정말 제대로 된 공원이 나타난 것이 버크네드 공원이었다. 자, 결국은 이 버크네드 공원의 이런 방법이 나중에 센트럴 파크를 설계하는데 굉장히 영향을 줍니다. 자,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제가 영국 설명하고 있잖아요. 미국이라는 나라가 영국 사람이 건너가서 만든 나라예요. 그러다 보니 미국의 센트럴 파크, 영국의 버크네드 공원이 결국엔 미국의 센트럴 파크를 만드는 데 영향을 주었다라고 보는 겁니다. 자, 우리가 이제 여기서 이제 어느 정도 이제 근대까지 알아봤는데요. 이제 현대로 가서 이 영향을 받은 미국이 금방 말씀드렸죠. 옴스테드라는 사람이
이 센트럴파크를 설계합니다. 사실은 이 센트럴파크는 이제 옴스테드라는 사람 혼자서 한 거는 아니고요. 여러 영국 사람 건축가 보우라는 사람하고 같이 이제 협업해서 그린 스워드 안이라는 설계안으로 이제 공모전에 당첨이 됩니다. 그래서 이 옴스테드가 그 보우와 함께 이제 그 설계 공모안을 이제 낸 거죠. 그래서 이 지금 버크네드의 영향을 제가 금방 받았다 그랬잖아요. 그렇다 보니 뭐 원로가 굉장히 자연스럽다. 뭐 그다음에 지금 보시면 이게 연못이거든요. 연못이 있다거나 이 수경 시설물을 사용했거나 잔디밭을 사용하거나 그다음에 운동장이나 뭐 이런 그다음에 제일 중요한 거는 주택을 분양해서 그 돈으로 안에 위락 시설을 제공했다라는 것도 가장 큰 특징적인 겁니다. 자, 그다음에 집이 있다 보니까 그 원로가 굉장히 넓은 대로가 필요했어요. 이런 것들이 많이 공통점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보실 때 버크네드의 영향으로 이렇게 센트럴파크가 설계가 됐구나, 이런 비슷한 점들이 있구나라고 같이 이어서 생각을 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특히 미국 같은 경우는 이렇게 센트럴파크도 했지만 새로 조성된 나라이기 때문에 도시계획을 꽤 제대로 했습니다. 대부분 우리 어떻게 했냐면 일단은 여기 영국에서도 런던에 다 사람들이 모여서 도시계획을 했다고 잠깐 말씀을 드렸는데, 하워드라는 사람이 전원도시론을 얘기하거든요. 전원도시론을 얘기하는데, 이걸 보고 여러분들이, 미국에서 생각한 것이 바로, 도시계획이었습니다. 블럭을 설정해서, 격자형으로 블록을 설정하고 통과교통이 아니라 이렇게 회전하는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고 그 다음에 이렇게 격자형으로 만든다거나 이게 이제 뭐 슈퍼블럭이라고 그러죠. 슈퍼블럭.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녹지를 굉장히 많이 만든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도시 설계를 하게 되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 사람들이 그럼 도시라는 거는 이렇게 근린성을 높게 하는 것이 좋은 거구나라는 인식을 하게 되죠. 그래서 현대 조경으로 가면은 이렇게 도시 계획과 그 다음에 근린성을 높인 근린주구를 도시로 형성하는 도시계획까지 하게 되는 겁니다. 앞서 말씀드린 것처럼 이렇게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거나 슈퍼블록으로 설정하거나 녹지를 어느 정도의 부분에서는 할당을 한다거나 하는 이런 식의 근린성을 높여주는 이런 도시계획을 하게 되죠. 이게 바로 이제 레드번 계획입니다. 특히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고 회치하는 이런 것을 우리가 쿨대삭 원리라고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이제 미국의 현대로 넘어가면서 레드번 계획에서 실시한 내용에 대한 것이 바로 이겁니다. 차도와 보도를 분리하고 쿨대삭 원리로 하고 그다음에 슈퍼블록으로 설정하고 녹지의 비율을 한 30% 정도 만들어서 근린성을 높인 도시계획을 우리는 레드번 계획이라고 합니다. 이런 식으로 도시를 계획하고 옴스테드가 센트럴파크를 이렇게 만들고 하면서 이 조경이라는 것이 크게 발전하게 되죠. 옴스테드가 이렇게 센트럴파크를 하면서 사람들이 뭐라고 생각하냐면 이제 시카고코 박람회가 이제 열리는데 그때 이제 조경을 했을 때 효과라든지 조경을 해놓으니 어떤 부가가치가 생긴다는 거를 사람들이 이제 세미나를 통해서 발표한 거를 보고 세계적으로 이게 조경이 굉장히 중요하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게 이제 도시 미화 운동으로 연결되어지죠. 이게 바로 시카고 박람회 영향으로 생겨난 운동이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러면서 이제 레드번 계획도 생기고 이렇게 도시를 계획하는 일들을 많이 하게 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이렇게 이제 시대가 지나가면서 이제 현대로 돌아와서 19세기, 20세기로 들어가면서 사람들이 설계자, 조경가
이런 사람들이 대두되고 이게 중요성을 알게 됩니다. 이렇게 공원을 만들고 해보니 그럴 게 아니라 기존에 있는 자연을 그대로 보존하는 것도 좋겠다 하면서 공원법과 그 다음에 여기 보시면 책이 보시면 국립공원 지정을 합니다. 공원법을 만들고 국립공원을 지정하는 단계까지 오게 되는 거죠. 현대조경에 들어서. 그래서 공원법을 여기 보시면 1967년, 우리나라는 1967년 제정을 했고요. 그 다음에 국립공원으로 지정하는 이런 시스템은 미국의 옐로스톤 국립공원에 1872년 옐로스톤 국립공원을 지정하기에 이릅니다. 우리나라의 경우는 이제 조금 늦게 시작을 하게 되죠. 왜냐하면 67년도에 공원법을 제정하니까 당연히 67년도에 국립공원 지리산을 국립공원으로 지정하게 되는 거죠. 자, 이렇게 우리 조경이라는 것이 발전하는 과정을 보셨는데 특히 르네상스, 그 다음에 18세기 낭만주의를 거쳐서 근대 현대로 오면서 조경이라는 개념이 그전에는 내가 과시하거나 아름답게 꾸미거나 하는 정도에서 도시를 미관을 높여주고 미관을 좋게 해주고 부가가치를 올려준다라는 개념까지 발전하게 되는 과정을 설명을 드렸습니다. 그래서 서양 조경에서는 동양 조경, 우리나라 조경과는 조금 다르게 이런 식으로 발전을 했다라는 것을 전체적인 흐름을 여러분들이 기억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